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시장의 열기가 좀처럼 식을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1월의 마지막 거래일인 오늘 코스피가 대외 악재를 소화하며 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개인이 2조 2천억 원 매수에 나서며 상승 랠리를 지원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태 기자. 네, 송태입니다. SK하이닉스 주가가 90만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SK하이닉스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5.57% 오른 90만 9천 원으로 화려하게 1월 장을 마감했습니다. 사상 첫 90만 원 돌파입니다. 삼성전자는 0.12% 하락 마감했습니다. 현재 대체 거래소에서는 강보합으로 돌아섰습니다. SK하이닉스의 급등 나왔어요. 코스피는 오전 한때 5,320선을 뚫고 올라갔지만 결국 강보합의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코스닥은 최근 급등에 따른 차익 매물이 쏟아지면서 1.29% 비교적 큰 조정을 받았습니다. SK하이닉스의 상승으로 SK스퀘어, SK가 각각 7%, 2% 이상 동반 상승했습니다. 반면 실적 개선이 불투명하게 전망된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은 각각 4%, 9%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이처럼 코스피가 상승세를 이어가는 요인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매수 주체 측면에서 개인이 2조 2천억 원 매수에 나선 것을 꼽을 수 있는데요. 대외 악재마저 소화하는 모습입니다. AI 거품론, 트럼프 관세의 제부가, 호르무즈 해협 지정학적 불안 요인 이런 것들을 개인의 매수세가 모두 이겨낸 모습입니다. 코스닥에서는 기관이 매수 주체로 나서고 있습니다. 기관이 1조 3천억 원 넘게 순매수했는데요. 6거래일 연속 대량 매수입니다. 여기에는 개인의 ETF 투자 자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전망에 파란 신호등을 켠 것으로 해석됩니다. 주간 종가 기준 달러 원화 환율은 13원가량 오른 1,439원으로 마감했습니다. SBS 비즈 송태입니다. 동반 질주를 이어가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1월 한 달 동안에만 24%씩 올랐습니다. 특히 코스피 상승률은 월별로 따졌을 때 지난 2000년 이후 최고치였습니다. 이어서 오소영 기자입니다. 코스피의 이달 상승률만 24%에 달합니다. 월별 상승률로 치면 역대 네 번째인데 2000년대 들어선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코스닥의 이달 상승률도 24%를 넘었습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도 초 당시가 닷컴 버블 시기인 걸 고려하면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이르지만 벌써부터 코스닥 3000에 대한 기대감마저 나옵니다. 올라갈 수는 있겠죠. 코스닥은 그 성장이 아직까지 가시화되지 않은 기업들이 많은 데서 나오는 문제잖아요. 대표 기업들이 이탈하지 않도록 만들어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고 이제 좀비 기업들이 퇴출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고 정책의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 거라. 이미 5천을 넘어선 코스피는 반도체 투톱이 이끌면서 조선주와 방산주가 받쳐준 영향이 컸습니다. 특히 AI 수요가 급격히 확대되며 반도체로 외국인 자금이 집중 유입됐고 조선주와 방산주는 이른바 트럼프 수혜주로 꼽히며 줄줄이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번 주에 실적 나왔고 이번 주말 지나가면 12월 달 그 산업활동 동향 나오거든요. 2월 1일 날 수출입 동향 같은 거 나오는데 그 지표들이 굉장히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여전히 지표가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주도주 중심으로 가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시장은 이번 강세 흐름이 특정 테마에 그치지 않고 업종 간의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주목합니다. SBS 비즈 오서영입니다. 이런 불같은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카드가 있습니다. 바로 단일 종목 레버리지인데요. 그동안 엔비디아나 테슬라 등 미국 레버리지 상품에 몰리던 서학개미들의 발길을 국내로 돌려서 증시를 더 활성화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이어서 윤지혜 기자입니다. 주가 상승기에는 수익을 2배로 키우고 하락기에는 하락폭의 2배 수익을 노리는 상장지수 펀드 ETF를 2배 레버리지 상품이라고 부릅니다. 미국에서는 주로 엔비디아, 테슬라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배수가 커질수록 기초자산 가격이 떨어질 때 원금 손실 위험이 커집니다. 고위험 상품으로 간주되다 보니 그간 한국 시장에선 허용되지 않았는데 정부가 앞으로 해당 상품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해외에는 이게 출시가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ETF에 대한 투자 수요가 국내에서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 뭐 이런 말씀들이 있어서요. 그런 규제는 신속히 개선해서 우리 자본시장의 매력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고위험 상품인 만큼 안전장치도 강화됩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하려면 기존 ETF 사전교육 1시간 외에 심화교육 1시간을 추가로 이수해야 하며 1,000만 원의 기본 예탁금 제도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역대급 국내 증시 화랑에도 서학개미의 미국 주식 보관액은 250조 원을 돌파하며 미국 투자는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부가 단일 주식 레버리지 ETF 규제에 대한 빗장을 열어주는 건 이같이 공격적인 투자 수요에 유턴을 노린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두배 ETF는 이르면 올해 2분기 상품이 출시될 전망입니다. SBS 비즈 윤재입니다. 이렇게 투자자들의 선호도가 ETF로 몰리면서 일반 공모펀드에 대한 관심은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특히 퇴직연금 적립금마저 일반 공모펀드에서 ETF로 움직이면서 펀드 시장의 판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한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개인 자산 관리의 주축으로 꼽히던 공모펀드의 새로운 상품 출시가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3,801개에 달했던 신규 공모펀드는 2024년 급감 후 지난해 소폭 늘었지만 여전히 2,000여 개 수준에서 저공 비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출시가 활발했던 2021년에서 2023년 평균과 비교하면 20% 이상 낮은 수준입니다. 공모펀드가 운용 보수도 더 많이 지급을 해야 되죠. 공모펀드 중에서 반도체나 AI 여기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이제 수익률이 꽤 괜찮을 텐데 또 안 그런 것들도 많이 있을 거거든요. 공모펀드의 빈자리는 지난해까지 순자산 총액이 300조 원에 육박한 ETF가 채우고 있습니다. 특히 퇴직연금 계좌를 통한 ETF 중심의 투자형 상품으로 자금 유입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퇴직연금 투자형 상품 적립금은 123조 2천억 원으로 100조 원을 돌파했는데 1년 새 63%가 넘게 늘었습니다. 반면 원리금 보장 상품 적립금은 6% 소폭 증가에 그쳤습니다. 저금리, 저성장 환경에서 장기 자금의 투자 방식이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글로벌 금융시장 자체가 너무 좋으니까 활용하는 측면에서 가장 안정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ETF로 투자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원리금 보장 선호를 하잖아요. 이런 점이 조금은 개선되는데 ETF가 기여한 것은 사실이에요. 일각에서는 공모펀드의 위축은 일시적 부진이 아닌 ETF 중심으로 자산운용 시장이 재편되는 구조적 변화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돌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재인상하겠다고 밝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급하게 미국을 방문했는데요. 김 장관은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을 만났지만 합의점은 찾지 못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정윤영 기자. 네, 정윤영입니다. 네, 김 장관이 러트닉 장관을 만났다고요? 그렇습니다. 김 장관은 현지 시간 29일 오후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을 만나 많은 대화를 했지만 결론을 내리진 못했고 내일 아침에 한 번 더 이야기를 나누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 장관은 미국의 관세 인상을 막았냐는 질문에 막았다 안 막았다 말할 단계는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장관은 앞서 미국 공항 도착 후 국내 입법 진행 상황에 대해 오해가 없도록 잘 설명하고 미국과의 협력, 투자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뜻을 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이 내일 협의를 다시 이어가는 한편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를 만나 투트랙 총력전에 나섭니다. 정부가 미국 정부 설득에 나서고 있지만 우리 국회는 별다른 지적은 없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지연을 지적하며 관세 재인상을 하겠다고 발언한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재미투자특별법 처리에 속도를 낼 계획인데요. 하지만 국민의힘이 국회 비준 동의부터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며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외환보유고 절반 수준의 큰 돈을 미국으로 보내야 하는데 이는 국가의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라며 국회 비준 동의를 먼저 받고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소모적인 논쟁은 멈추고 법 처리에 협조하라고 촉구하고 있는데요. 한병도 원내대표는 어제 국민의힘의 비준 족쇄 고집은 국익을 해치는 자해행위이자 우리 기업에 숨통을 조이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말에서 3월 초 법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SBS 비즈 정윤영입니다.
정부는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에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국내 시장 복귀 계좌의 출시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출시 전부터 증권사들의 고객 유치 경쟁이 벌어졌는데 대미투자특별법이 예상치 못한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김소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 증시가 최고치 행진을 벌이고 미국 증시 상승세가 주춤하자 온라인 주식 커뮤니티에선 국내 증시 복귀 계좌 RIA 출시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습니다. 삼성증권과 NH투자증권 등은 계좌 출시일에 맞춰 알림받기를 신청하면 혜택을 주는 일종의 사전 신청 이벤트에 들어갔습니다. 선착순의 현금 보상성 이벤트 경쟁이 가열 조짐을 보이자 감독당국은 권고를 통해 한 차례 진화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아직 계좌 출시일이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너무 앞서 나간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고객 유치 경쟁을 벌여야 하는 증권사들은 혜택을 줄이면서도 출시 기대감은 계속 띄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미투자특별법이 이런 시장 기대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RIA 계좌가 출시되기 위해서는 관련 세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국회에선 대미투자특별법의 비준 여부를 두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각종 법안 심의를 위한 회의 일정이 불투명해졌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양도세 면제는 1분기에 계좌를 만들고 해외 주식을 매도해야 100% 혜택이 주어지고 이후에는 줄어드는 구조로 설계돼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 제도 운영에도 차질이 따를 전망입니다. 시장 상황을 감안해도 빠른 출시가 제도 성과의 관건이란 지적입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자칫 좀 안 좋은 쪽으로 가게 되면은 투자자가 국내로 유입하는데 세제 혜택만 보고 들어오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정부의 국회와의 협의 능력이 또 한 번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SBS 비즈 김성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창업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존 창업 지원과 다른 점은 아예 시작 단계부터 돕는다는 건데 그것도 대국민 오디션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청와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한진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스타트업 열풍을 강조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고용에서 창업으로 국가의 중심을 바꾸는 대전환의 첫날이라고 강조하면서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일단 창업한 후에 가능성이 있는 데를 지원하는 스타트업 지원. 이게 우리가 최대치였는데 이제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아이디어 상태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시작할 때부터 아예 지원을 정부가 해주자. 또 함께 책임져 주자. 이 대통령은 배경으로 로봇 보급 확산을 꼽기도 했습니다. 스스로 기능도 막 개선해 가면서 일하는 그런 인공지능 로봇이 들어온다. 우리 일자리를 대체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불안하고. 그럼 결국 우리가 이제 여기에 어떻게든지 대응해야 된다. 결국 방법은 창업이죠. 이 대통령이 강조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그 구체적인 혜택은 뭡니까? 네, 오는 3월부터 진행되고 일단 아이디어만 있다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창업기관에 간편한 서류만 제출하면 되는데요. 심사를 거쳐 대상이 된 5,000명에게 창업활동 비용을 조건 없이 200만 원씩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선발된 5,000명은 1,000명 정도로 추려져서 한 명당 최대 2천만 원을 지원받고 지역별로 창업 오디션을 거치게 됩니다. 지역 오디션을 통과하는 창업 루키는 100명이고 최대 1억 원의 사업화 자금을 받습니다. 이 100명이 참여하는 대국민 창업 경진대회가 열리고 최종 우승자는 상금과 벤처 투자를 합해 10억 원 이상을 챙기게 되는데 해당 과정은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져 방송될 예정입니다. 이후에는 투자 유치가 되도록 500억 원 창업 열풍 펀드를 조성하고 테크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는 공공구매와 해외 전시 참여, 국내 100개 수요 기업 연결 등으로 관리합니다. 또한 모두의 창업 참가자들에게 도전, 실패 경력서를 발행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재도전 플랫폼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추경을 해서라도 1년에 여러 차례 오디션을 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 정부가 어제 서울과 수도권 알짜 부지에 6만 가구를 공급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른바 영끌 공급이라며 지금은 집 사지 말고 기다리라는 건데 시장은 아직 반신반의하는 분위기입니다. 땅은 결정됐지만 실제 사벌뜨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기 때문입니다. 유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택 6,800호가 공급될 예정인 태릉 골프장 부지입니다. 정부의 주택 공급 예고에 현장에서는 기대감이 감돕니다. 태릉 지구랑 갈매 2지구랑 여기 갈매동이랑 합치면 또 2만 세대 넘어가니까 나쁘진 않죠. 어제 문이 엄청 많습니다. 정부가 좋은 입지에 집을 계속 짓겠다는 신호를 준 만큼 나만 못 사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은 당분간 잦아들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말 계획대로 되겠느냐는 뿌리 깊은 불신이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실제로 이번에 지정된 태릉 골프장 부지만 해도 과거 주민 반대 등에 부딪혀 개발이 중단됐고 특히 용산처럼 이미 과포화 상태인 서울 도심 지역은 우려가 더 큽니다. 지역이 좀 더 활성화되고 피해를 많이 입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너무 인구가 이제 많이 들어오게 되면 교통 문제 같은 게 많이 되겠죠. 결국 관건은 이런 난관을 뚫고 얼마나 빨리 삽을 뜨느냐입니다. 계획대로 착착 진행된다 해도 대규모 단지의 입주는 아무리 빨라도 5년 뒤에나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학교 용지나 도로 같은 인프라 시설에 대한 지자체 협의 그리고 민간 참여 같은 것들에 대한 유도도 많이 필요해 보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당장의 공급 갈증을 풀어줄 재건축이나 재개발 규제 완화는 이번 대책에서 빠지면서 기존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합니다. 당분간 시장은 정부의 실행력과 다주택자들의 절세 매물이 얼마나 나올지를 지켜보며 눈치 싸움을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부동산 시장 흐름도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집 구할 때 전세보다 월세가 더 흔한 일이 됐습니다. 지난해 임대차 계약 10건 중 6건 이상이 월세였는데 역대 최대 비율이었습니다. 갈수록 내 집 마련하기가 빡빡해지고 있습니다. 박연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6,000세대가 넘는 서울 송파의 한 아파트입니다. 최근 여기서 이뤄진 임대차 계약을 보니 전세보다 월세가 더 많았습니다. 월세를 더 많이 찾아요. 일단은 전세가도 높은 데다가 전세자금 대출을 또 많이 묶어놨고 사람들은 다 전세 대출 없이 그냥 반전세로라도 들어가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전월세 계약 가운데 월세 거래 비중은 63%, 사상 처음으로 60%를 넘어섰습니다. 전세 거래도 늘었지만 보증부 월세와 반전세를 포함한 월세 거래 증가폭이 훨씬 컸습니다. 월세 비중은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고금리와 집값 부담 속에 전세를 유지하거나 내 집 마련으로 넘어가기 어려운 세입자들이 월세로 밀려나고 있는 겁니다. 더 큰 고민은 당분간 집 지을 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은 1년 전보다 12.7% 감소했고 착공과 분양, 준공 물량도 모두 두 자릿수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수요는 꾸준한데 반해서 공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매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세도 올라가고. 정부는 어제 수도권에 집을 대거 짓겠다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입주까지는 적어도 5년 이상 기다려야 해 당분간 서민들의 월세 부담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LG전자가 지난해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지만 수익성은 크게 악화됐습니다. TV 업황 부진 여파로 영업이익이 30% 가까이 급감했는데 특히 4분기 영업 손실로 9년 만에 분기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엄한 기자. 네, 엄한입니다. 네, LG전자 영업이익 얼마나 줄었습니까? LG전자는 연결 기준 지난해 영업이익이 2조 4,784억 원으로 전년보다 27.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매출은 89조 2,00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수익성은 악화된 겁니다. 4분기 영업손실은 1,090억 원으로 적자 전환했습니다. TV 수요 둔화로 마케팅 비용이 늘었고 하반기 희망퇴직 등 일회성 비용이 반영된 영향입니다. 다만 생활가전과 전장 사업은 2015년 이후 10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B2B 매출액은 전년 대비 3% 늘어난 24조 1천억 원을, 제품과 서비스를 결합한 구독 매출액은 29% 증가한 2조 5천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LG전자는 오늘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디스플레이 수익성을 위해 원가 구조 개선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 AI 인프라, 로봇 관련 투자로 새로운 사업 기회 창출이 기대된다라면서 AI 데이터 센터 냉각 같은 고효율 B2B 솔루션으로 신규 수요를 잡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룹사들의 실적 기비는 엇갈렸군요.
그렇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4년 만에 흑자 전환하며 지난해 영업이익 5,17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OLED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재편한 효과인데요. 전체 매출 중 OLED 비중은 2020년 32%에서 지난해 61%로 높아졌습니다. LG CNS 역시 지난해 영업이익 5,558억 원을 기록하며 성장세를 이어갔는데요. AI와 클라우드 등 고부가 가치 사업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한 영향입니다. 다만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1조 원대로 회복했지만 4분기 기준 적자 전환했습니다. 세액공제 보조금을 제외한 4분기 영업손실이 4,548억 원에 달했는데 미국 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폐지되면서 배터리 수요가 급감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SBS 비즈 엄하은입니다. 서울시의 공공자전거 서비스 따릉이의 회원 정보가 450만 건 넘게 유출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대거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지수 기자. 네, 최지수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들이 유출된 겁니까? 네, 서울시 따릉이 회원 정보 가운데 아이디, 전화번호, 이메일, 생년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대거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파악된 건수만 450만여 건인데 현재 따릉이 가입자는 500만 명인 만큼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따릉이 운영을 총괄하는 서울시설공단이 지난 27일 서울청 사이버 수사대로부터 이 같은 유출 정황을 전달받았다고 오늘 밝힌 건데요. 서울시 측은 사이버 테러 수법 중 하나인 디도스 공격이 많았던 지난 2024년 4월쯤 발생한 걸로 추정되지만 피해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대규모 공공 모빌리티 플랫폼에서 발생한 유출 사고인 만큼 구체적인 유출 범위에 따라 파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도 즉각 조사에 나섰다면서요? 네, 경찰은 해킹에 의한 정보 유출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유출자와 유출 경로를 추적 중입니다. 서울시로부터 서버 자료 등을 전달받아 분석에 나설 예정인데요. 현재까지는 추가 피해 여부에 대해선 확인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서울시도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따릉이 앱과 홈페이지 등 운영 시스템 보안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공단은 개보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관련 사실을 신고하고 추가 유출을 확인 중입니다. 향후 추가 유출 정황이나 피해 규모가 구체화될 경우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공서비스의 신뢰도 저하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주사용에 이어서 손쉽게 복용할 수 있는 알력으로 출시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미국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데요. 국내 온라인상에서도 먹는 위고비를 판다는 광고글이 넘쳐나는데 거짓이거나 진짜라고 해도 직접 사는 건 불법입니다. 오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온라인에 먹는 위고비를 검색하자 가격부터 효능 소개, 석 달에 15kg을 뺐다는 후기까지 관련 게시물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진짜 위고비가 아닌 위고비와 비슷한 이름을 붙인 일반 식품입니다. 일반 식품을 체중 감량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속인 광고는 최근 5년 사이 3,700여 건. 판매 수익으로 255억 원을 얻은 한 업체는 영업정지 20일 행정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처분을 받은 뒤에도 비만약에 대한 수요를 노리고 또다시 배짱 영업을 이어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당연히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요. 직간접적인 광고를 했다라고 하면 그 안전관리 측면에서 문제가 되겠죠. 이제 오남용 될 수도 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규제기관에서 관리 감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처방의약품 이름과 비슷한 식품 명칭을 쓸 수 없도록 하는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위고비는 의사의 처방이 필수적인 전문 의약품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정식 출시된 위고비라고 해도 온라인 등 우회적으로 구입하는 건 불법입니다. SBS 비즈 오정인입니다. GS25와 CU의 양강 구도가 굳건한 가운데 편의점 업계 3등과 4등인 세븐일레븐과 이마트24가 특화 점포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조리 코너를 강화하고 각종 이벤트존을 상시 운영하면서 외국인들의 관광 코스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김한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짱구와 키티 등 캐릭터 피규어 뽑기부터 인기 K-팝 아이돌들의 굿즈까지 복합 쇼핑몰이 아닌 서울 명동의 세븐일레븐 매장입니다. 라면 코너에 라면 조리기가 6대나 있는데요. 원하는 한국 라면을 골라 끓여 먹을 수 있어 외국인 필수 코스로 꼽힙니다.
TikTok とか Instagram でここが出てるのを見て美味しそうだなと思って韓国のラーメンすごく好きなので今日来ました. 친구들이랑도 올 것 같고 데이트하러도 올 것 같아요. 자주 올 것 같아요. 이마트24는 젊은 세대가 많이 찾는 서울 성수동에 특화 점포를 열었습니다. 패션 뷰티 브랜드부터 유명 셰프 콜라보 제품 말차 시리즈까지 K 콘텐츠를 한데 모았습니다. 10대, 20대 젠지 세대부터 외국인까지 좀 다양한 고객층들이 즐겨주셨으면 하는 매장입니다. 세븐일레븐과 이마트24 모두 두 자릿수 영업 손실을 내며 안 되는 점포는 과감히 접는 군살 빼기에 한창입니다. 대신 주요 지역 특화 점포에 힘을 주는 전략으로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